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동계 부분, 진나라 부분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진나라 육국의 통일 배경을 보는데, 통일 배경 관련돼서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눈여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면, 자, 진해 시황제는 그 당시 분열시대를 끝내고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를 이제 완성했죠. 그래서 이게 BC 221년에 완성됐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좀 보시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진해 통일을 이제 사회경제적 어떤 배경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진나라 통일을 어떻게 이제 받아봤냐면, 너무 이제 뭐냐면 상황 중심으로 봐서, 예. 그래서 상하의 범법과 시황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 너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어떤 그 전국시대 통일로의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다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배경들을 이제 보면, 자, 전국시대 사회적 배경을 볼 때 통일의 절실함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이미 형성되어 왔다. 그것은 전국시대의 극심한 전쟁의 참상에 종식시키기 위한 방어로 평화에 대한 영혼과 그 다음에 비공의 논리가 맹자, 묵자 등 그 당시 제자백가사 속에 짙게 나타났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전국시대의 경제적 발전에 위해 갖고 온 그들의 통치 영역을 초월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으며 경제적 통일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경제 환경은 여전히 칠국이 국경에 초소를 설치하고 인위적인 간세 장벽을 만들어서 경제 활동을 어렵게 했다. 또 각국의 화폐와 도량형의 불이치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가중시켜 경제적 통일을 더욱 열망하게 만들었다. 자, 이와 함께 전국시대 각국은 그들의 통치 영역을 초월한 하민족이라는 동료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보편적인 역사 전통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특히 문자, 언어, 공동조상을 바탕으로 한 하하 또는 중화의식이며 아울러 병방의 여러 민족을 망이 윤족으로 낮춰왔던 시작한 중화주의였다. 이러한 하위관념이 어느 시대에 형성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전국시대에 이미 성숙한 단계의 형태로 존재했다. 자, 이와 함께 전국시대의 서북지방의 북방민족, 특히 풍노족의 침입으로 시달림을 겪게 되면서 중원의 한민족이 이하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통일정부를 출현을 열망을 하게 됐다. 또 통일 배경에 이렇게 있고 통일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황의 범법 실시와 진해 부국강경 정책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이제 앞부분에 했죠. 그래서 쭉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게 지정학적 위치예요. 그래갖고 지정학적 요소란 건 뭐냐면 그 지리적 요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정치, 경제, 어떤 사회적인 위치, 그러니까 이 지리적 위치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위치해 있으며 그것을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인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 할 때 지정학적인 위치를 얘기하면 단순 한반도라는 진리적 공간 가지고 얘기하지 않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어떤 국제 정치나 사회 경제 이거 같이 논하잖아요. 네. 이런 걸 볼 때 이 진해 중심의 간중 지역은 상황이 요새화된 천혜 요체조서 다른 육국에 비해서 군사력 방어를 유지했다. 예. 그래서 아래로는 위수가 흐르고 위는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평화가 있죠. 위수 평화가. 그래서 상당히 배상임수 형태의 이제 형태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도를 하고 있는 진나라 수도인 함양이라는 곳이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면서 그 다음에 생산력이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함양은 뒤에 이제 장안이라고 부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역대 왕조의 또 수도였고요. 자, 이러한 간중 지방의 지정학적 이점은 진 이후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통일 제국이 모두 이곳에 기반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간중 지방에 기반으로 한 진해 천하 통일 충분히 가능성이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자, 참고로 한나라 때는 이제 이 지역을 뭐라고 했죠? 장안이라고 했고 수나라는 이걸 뭐라고 했죠? 대흥성. 그리고 당나라는 또 장안. 지금은 어딜까요? 지금은 서안이죠, 서안. 시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안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를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정리해서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통일 배경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직접적인 원인이 뭐예요? 직접적인 원인이 이거는 상황의 범법이죠.
삼해 범법을 통해서 이제 부국강경 정책을 이제 추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자, 사회경제적 배경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를 볼 때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전역이 하나의 시장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됐다는 거야. 그래서 종전의 어떤 국경의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거추장스럽게 된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가라든지 무가라든지 이런 데서 무슨 사상이 나타났어? 평화 사상.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니까 평화나 뭐 비공 이런 사상들이 대두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중화라는 의식이 형성돼요. 중화라는 의식.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중화민족 할 때 중화의식, 그런 것들이 또 통일의 어떤 배경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간중의 지정학적 위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진나라가 통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진의 통일 배경.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시황제 통일 정책인데, 뭐 앞부분에 이제 한의종이 있는 내용하고 이 부분 거의 겹쳐요.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황제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고, 항제라는 칭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짐과 뭐 제와 조 이런 말을 사용했죠. 그리고 이제 시호제를 폐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제 상지로서 옥세제를 만들었다. 네,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그 한의중에 없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군현제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군현제 내용이 있죠. 39군을 나눠서 그 나라에 편을 두고 장관이 군수와 현령을 파견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공 부경제도를 뒀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계를 통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지방에 뿌리 깊어 있는 이제 구기족이나 부호들을 12만 원을 군이나 수도로 이사시키는 정책으로 해갖고 3인시키로 해서 지방세력들을 약화시켰다. 요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분서갱유 정책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 언급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뭐 아방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산릉 이런 것도 있고 뭐 순행도 자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시황제가 이제 천하통으로 그 장군들 목욕하여금 홍로를 북으로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완성했다. 자, 여기 이제 볼게요. 남방원정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중국의 남방에서는 민월, 남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요 민월과 남월은 월족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월족. 이 월족은 오늘 베트남의 어떤 선조죠. 베트남 선조예요. 예. 그래갖고 베트남하고 중국은 지금 같은 언어권인 거 알고 있죠? 예, 성조도 있고 있고 뭐 그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4성, 8성이지만 베트남은 16성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월족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 처음에는 중국의 오늘날 남부 지역. 그러니까 중국의 남부 지역은 오늘날 어디냐면 강동, 강서, 복권 지역 있죠. 이런 지역과 북부 베트남 지역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이제 뭐냐면 편정했어요. 근데 이제 민월, 남월 이런 지역들은 민월은 이제 복권성이 있었고 남월은 강동성 부근에 있었던 지역인데 이 지역들은 나중에 진나라가 망하잖아요. 한나라가 등장하면서 다시 뭐냐면 또 독립해 나가요. 네, 그러다가 한무제가 또 이렇게 지배를 또 하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 중국화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한족이 사라지지 않았던 뭐 남해라든지 계림, 상, 오늘날 말하면 기주성 일대 이런데 이제 한인 50명을 강제로 이주시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사건 육진 개척하고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복권을 정복해서 민중을 줬다. 그래서 진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제국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북은 만주, 몽골에서 남은 인도지나 반도까지 대영토를 확보했고 그 진의 국명에 따라서 이제 오늘날 진나라는 명칭이 여기 나왔다. 예, 차이나라는 명칭이 여기 나오죠. 엄밀히 말해서 이 진나라는 말도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진나라는 말 자체가 어찌 그 나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중국 애들 예전에 좀 그 중국 침략기 때 어찌 저런 나라가 존재하냐. 그래서 진나라는 말을 쓴 거야.
그래서 이건 중국 애들이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진이란 말이 차이나란 말에서 나온 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해 통일과 한계 통치 정령을 볼게요. 진나 통일 제국은 불과 15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시황제가 사망되자 말이 되기 시작했다. 근데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중요하며 시황제 통치 스타일은 이후 중국 역대 전제 군주를 답습하면서 통치의 정령으로 계승됐다. 진해 통일에 가는 역사적 의의, 이걸 이제 좀 기억을 해두겠죠. 역사적 의의. 자, 첫 번째로는 그 뭐냐면 여기는 했지만 요 위에도 역사적 의의가 있죠. 일단은 매우 중요한 게 시황제의 어떤 통치 스타일, 역대 통일 제국에 답습되었다. 시황제 통치 스타일은 뭐냐, 중앙집권적 체제죠. 중앙집권적. 그 다음에 황제가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후에 이제 전제 군주제에게 답습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의의는 뭐냐,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 제국을 추진했다는 사실.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 그래갖고 운주 시대 때는 엄밀히 말하면 통일 제국은 아니죠. 그냥 음락 공동체 연합 국가죠. 그런 건데, 자, 이것이 전국 시대 때 영역 국가로 발전됐다가 통일 제국이 달성됐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진나라 통일은 한계 지배체제 확립을 가져다줬다. 요거 이제 첫 번째 의미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때 이제 진나라 시황제 때 만들어놓은 한계 지배체제가 언제 때까지?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지속됐다. 200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황제 지배체제에 대한 근간의 군원제가 완성이 됐다. 지방 통치제가. 그래갖고 이제 진나라 전에는 봉건제도를 채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나라는 봉건제를 버리고 이렇게 이제 군현제를 선택하면서 국가 통치 방식을 삼았고, 뒤에 이제 뭐냐 후대 역대 왕조들도 대개 보면 지방제도 근간은 거의 군현제야. 물론 중간중간에 명칭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주현제라든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그 세부적 행정단위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통치의 근간은 뭐냐면 진시황이 만든 군현제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진나라의 이제 통일제국 역사적 의미는 다섯 번째 볼 수 있는데, 통일을 완성한 진나라 국토를 만리장성 경계와 농경지대 확보함으로써 중국 영토를 고정화시키고 중국 영토 이후 분열과 통일시대에 엇갈리는 과정에서 국경석대 축소가 있었으나 제태로 친해 통일의 영역을 유지한 데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진나라를 이제 그 날이 차이나 부르는 이유도 되게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역이. 그러면 지금 진나라의 영역과 지금의 중국의 영역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두세 배 크죠. 그럼 어떻게 설명해? 요때 말하는 중국 영토의 고정화라는 거는 어디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지금 말하는 그 소수민족과 다민족 국가로 입각한 그게 아니라 한족 국가야, 한족. 한족. 그래서 한족들은 되게 지금도 진시황을 만든 영역 안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명나라 때까지, 크게 원나라를 제외하고 명나라 때까지는 그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참고로 지금 그 중국의 영역을 완성시켜 준 사람은 누구예요? 어느 왕조죠? 진이 아니다. 이거는 청이야, 청. 청.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뭐, 시황제에 대한 평가는 뒤에 이제 많죠. 네, 근데 이건 뭐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이 진나라가 만든 통치체제는 뒤에 누구한테 계승된 거야? 한나라한테 계승돼. 보통 우리가 진한해 갖고 연침을 하잖아요. 그건 진나라 통치 스타일이 한나라에 연결됐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황제 지배체제의 사상적 배경은 각자 읽어보세요. 이런 거는. 예. 그 다음에 옥새가 건의했는데 뭐 이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옥새가 몇 개 있고 뭐 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지배 넘어와서 황제 지배체제 관료 구조만 좀 볼게요. 자, 황제를 최고 정점으로 하는 진의 중앙관제를 보면 정부를 담당한 승상이 재상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찰 업무를 담당한 어사대보, 그 다음에 군사 업무를 담당한 태의가 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상권이 분리되어 있고요. 이거는 어디에 계승됐죠? 한나라에 계승됐어요. 한나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국영이 있죠. 상공 밑에 국영이 있었다. 예.
그래갖고 뭐 상공은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는 있겠는데 굳이 국영까지 이걸 다 할 필요 있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 소부가 있거든요. 소부. 소부. 그래서 이제 항실 재정을 담당하는 소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나온 게 대산홍이죠. 대산홍. 예.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경제와 관련된. 요거는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요 부분은. 그래서 이게 그대로 한 단어에 연결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지방제도 보면 군과 현이 있고, 뭐, 행정, 군사, 감찰. 이렇게 나눠지죠. 각각. 근데 이제 그 한나라 때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 군현 위에 또 뭘 두죠? 주를 둬, 주. 그래서 주의 이제 최고 책임자, 높은 사람을 자사라고 하죠.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삼층제가 돼. 그러다가 이 삼층제가 다시 이층제가 된 거는 언제 때야? 수나라 때죠. 그래서 수 이후부터는 뭐 크게 이제 뭐고 좀 있다가 이제 또 변경되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상공의 기원 해갖고 전국시대 때의 어떤 내직이었다가 내주 기능했다, 이 권한이 커지면서 점점 외주화됐다, 권력기구가 됐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뭐 상공 국영 외에도 나중에 삼성육부제도 마찬가지야. 원래 삼성육부라는 거는 처음에는 외조,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었어요. 일종 황제의 뭐죠? 비서기구 역할을 했었죠. 내주 역할을. 근데 여기에서 이제 권력이 집중되면서 위진남북조에 거쳐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삼성육부제도가 국가의 공식적인 라인이 돼버린 거야. 예, 요거는 이제 상공구공하고 비슷해요. 그 패턴이.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이제 지방간제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나라 넘어갈게요. 한이죠. 예. 자, 고조의 즉위와 군국제 실시를 볼게요. 고조는 누구죠? 고조는 일단 한나 유방이죠. 한나 유방이에요. 유방이고 유방의 출신은 그렇게 뭐냐면 높지 않았어요. 예. 진짜 완전히 뭐 양아치 정도 이렇게 생각하다가 황제가 됐던 사람인데 중국 역사상 농민으로서 황제가 됐던 사람이 두 명 있죠. 하나 유방이고 하나가 주원장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앞부분은 저희 그 교육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유방이 이제 여러 왕대 추대 황제 즉위했어. BC 202년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한나라 초대 황제가 된 고조 유방은 진나라 체제를 답습하면서 통일 시대에 맞게 제표를 작업을 하게 되는데 먼저 유방이 직면한 문제는 그들을 받아들인 한원 안조를 그러니까 그들을 받들어 한원안조를 채택한 사람들이 창업한 사람들이 되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초안지 읽어보시면 익숙한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장랑을 제외하고는 소화라든지 조참이라든지 뭐 번케라든지 주발, 파우영, 그러니까 노간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시정 잡배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충신 관계보다는 주로 임협적인 결합 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임협적 결합 관계는 전국시대 때 형성된 거죠. 어떻게 형성된 거야? 예전에는 이제 공과 밑에 있는 경제부의 관계는 임협적인 관계가 아니라 융사 공동체 수장으로서 관계였죠. 상징적 관계였고, 근데 이제 전국시대 넘으면서 산림수탁을 가산화되면서 그걸 경제를 기반해갖고, 이제 군주가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뭘 줘요? 물질적인 어떤 것을 하사해주면서 서로 간에 이제 이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인간적 관계가 형성이 됐어. 이걸 임협적 관계야. 지금도 가끔씩 임협적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깡패색에서 그런 것도 있죠. 그 형님 오시면 어떻게 그에 대한 대가를 주죠. 어떤 물질적인 것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의리야. 그냥 개인적 의리. 의리를 붙여갖고 이제 했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관계는 이제 초창기 때 뭐 들고 일어날 때나 이제 했던 거고 이제 그 유방 같은 깡패 우리 좀 많이 그 국가지 초창기는 깡패잖아. 깡패 집단들이 이제 커져갖고 이제 국가를 만들었잖아. 그 이 깡패 집단들이 예전에 논리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관계를 전환을 해야 돼요? 군신 관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시급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항제를 즉위한 고조가 첫 번째로 이제 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건국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뭘 내야 되겠어요? 농공 행상을 내겠죠. 그러니까 고조의 왕조가 역분제를 지급한 것처럼. 자,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두 개를 나왔어. 제후를. 각자 제후를 임명했는데, 제후는 이제 크게, 왕을 임명한 사람과, 그 다음에, 일단, 이걸 잠깐만. 신하들을, 제 공신들이죠. 공신들을 왕으로 임명한 사람들과 제후로 임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왕과 제후는 어느 게 급이 좀 높을까요? 왕이 급이 높죠. 제후가 급이 낮고, 그러니까 왕은 말 그대로 궁극제 아래서 어느 영역을 떼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하는 거야. 근데 제후라는 거는 좀 약간 좀 낮아가지고 되게 어느 지역을 하사하는데 그 통치를 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조세 수치권 이렇게 줘. 그래서 되게 어떻게 주냐 호를 줘요. 봉호를 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봉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제 봉호에다 실시봉이라고 실제 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뭘 걷는 거예요? 조세 수치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고 나중에 고조가 이제 뭐냐면 그 왕들을 처음에는 이성제후들을 임명했어요. 이성제후들을.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뭐 그 영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등등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성제후들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 이제 뭐냐면 천혜죠. 토사구팽한다는 말 있죠. 그래서 뭘로 유시성으로 다 가르쳐. 동성제후로. 그래갖고 이 동성제후를 임명했는데 문제는 이 동성제후가 나중에 이제 점점 화양가가 멀어지면서 경제시대 때 뭐가 나요? 5초 7국에 나뉘어져.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보죠. 항우를 타도하기 위해서 협력한 공신 7명을 왕으로 봉하고요. 그 다음에 거병이대 공신은 여로 봉했죠. 여로에게는 1원에 단위로 공업이 지급됐고 그 징수가 조세가 그들의 수입이 되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알아도 공업이라는 것은 호를 기준으로 주시는 호. 네,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호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거하원이라는 게 편이 있는데 거하원의 호가 5,000호예요. 그럼 5,000호를 다 자기 땅에 하는 게 아니야. 그 중에 일부만 하는 거야. 이걸 식신호라고 하거든요. 실제 거둘 수 있는 걸. 그러면 한 2,000호 정도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고대 시대 때 뭐와 비슷하냐면 시급이란 거 아시죠? 시급과 비슷해요. 시급. 시급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들 공신의 대우는 대우 처우는 한제국 내에서 공식적인 신분과 지위를 결정지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인역적 결합관계를 통일제국 내에서 항제와 신하관계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7명의 왕을 있죠. 그래서 이제 왕국의 크기는 되게 몇 개 군과 수십 개의 현으로 이루어졌고 독자적 기념법을 사용했다는 거. 독자적 기념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직까지는 뭐 이때 연호는 이제 나중에 쓴 거고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뭐 지징왕 3년 이런 식으로 하죠. 그다음에 조선왕조 실록 보면 단종 뭐 2년 이런 식으로 칭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야. 연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할 때 몇 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야. 이건 연호하고 좀 다른 거야. 예. 참고로 이때 연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때는 없었죠. 연호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한나라 무제 때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들이 독자적 관료기구를 이제 설치했다. 이걸 개부한다고 하죠. 그리고 중앙정부는 태후와 행정을 총괄한 삼국의 임명권만 가질 뿐 실제 독립왕국과 다름없었다. 그래서 왕국과 호국을 제외한 지역들은 진대 9년제를 채택했고 이게 봉건제와 9년제가 병행해서 뭐가 됐다? 군국제가 됐다. 대개 보면 이제 장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쪽 동쪽 지역은 대개 좀 봉건제 시시야. 그리고 이쪽 서쪽 지역은 뭘 시시하냐면 9년제를 시시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봉건 왕들을 임명하죠. 그리고 왕을 임명할 때 독자적인 어떤 많은 권한을 주고 다만 이제 중앙에서는 뭐만 파견해요. 이때 삼국 승상과 태부만 파견해. 그래서 통제 감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지방 자치를 하잖아요. 그럼 지방 군수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주민들이 선출하잖아요.
근데 부시장이나 부군수나 이런 사람들은 다 누가 파견해요? 중앙에서 파견하잖아. 이런 거와 이제 좀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초에는 103개의 군국이 존재했으나 그 중에 한 조정이 직접 장악한 것은 15개 군에 지나지 않았고 왕국의 크기도 전체의 3분의 2에 점화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봉건제 부활과 다름없는 군국제 유방에 도입한 이유가 뭘까? 이거 외워두셔야죠. 첫째, 둘째 하면 시험에 나와.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요인은 진나라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반란 세력에 대한 울타리 역할을 해준 그 무디가 없었다는 거. 일종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종실을 너무 힘을 약하시다 보니까 종실을 일종의 울타리로 삼은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 번병이라고 하죠. 왕실의 울타리로 삼는 거야. 번병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있어요. 종실을 왕실의 종실 세력 뭐냐면 키워서 왕실의 뭐냐면 번공을 삼아서 왕실의 권위를 높일 수 있지만 거꾸로 그 칼날이 반대로 해갖고 자신의 목을 뭐냐면 공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중국 역사상. 그래갖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5초 7구에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 서진시대 때 보면 파왕의 난이 일어나요. 그 다음 명나라 때 들어가면 왕실의 울타리에 산다고 종실 강화시키면서 정난의 변이 일어나잖아요. 다 비슷한 형상이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개 보면 그 종실들에게 보면 대우해 주는데 정치를 안 참여시켜요. 그게 원칙이야. 근데 이렇게 종실세력을 강화시켜 놓으면 항상 이권이 나요.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그러면 이렇게 군국주의 실시냐? 반란군을 조직할 때 이미 각지의 독립군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을 왕으로 추인해주면서 통일을 성취한 한 왕조의 성립까지의 문제였다. 따라서 전국을 통일한 이후 이들 왕국의 존재를 승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반란했을 때 여러 왕들이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협력을 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뭐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했는데 막상 이제 어느 정도 통치 체제가 완비되다 보니까 항우 입장 올 때는 유방 입장 올 때는 얘네들 그래도 놔두면 안 돼. 내가 죽은 후에 어떤 짓을 할지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무조건 숙청해야 되죠. 네. 그래서 대규모 숙청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야. 역대 왕조가 이제 등장하면 항상 뭐냐면 건국공신들은 쓸데가 없는 거야. 어떻게 돼?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 쳐내게 대규모 숙청을 하죠. 예. 자, 이거는 공통적인 형상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여튼 두 가지 원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수도는 항운의 전례를 반성해. 왜냐 항운은 함양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다 수도를 정한 게 아니라 자기 고향이 어디로 갔어요? 초나라 갔어. 멍청한 짓이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그 유방은 이 뭐냐면 장안, 예전 함양의 전략적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수도를 어디 정했다? 장안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전환의 수도는 장안, 그다음 후한의 수도는 낙양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이후를 서한, 그다음에 뒤에는 동안 그렇게 부르고요. 자 위수분지는 비옥항뿐만 아니라 서남 쪽에 사천분지가 끼고 있고 그 위수와 항악을 이용해 조온이 편리해요. 왜 조온이 왜 중요하냐면 물자를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물자를. 그래서 고대 시대 때나 전근대 시대 때 제일 중요한 게 물자를 수송하는 건데 지방에 있는 물자를 중앙에 직결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육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뭐죠? 배를 끼고 해요. 그래서 해도가 있어야 돼. 강이나 이런 걸 끼고 해야 돼. 그래서 수도의 위치를 보면 항상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강이나 바닷가를 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요보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지정학적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위수분지에 또 뭐냐면 조온도 편리했지만 이것도 알고 있죠?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라는 지역적 요인 때문에 수도를 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장안의 어떤 것은 군사적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 그런데 이제 후대에 들어와서는 대개 보면 이제 그 송나라 때 경제적 성격이 좀 강했고요. 개봉이나 항주.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원나라 때 이후부터 북경은 어떤 성격이 강했죠? 이거는 좀 정치적 성격이 강했어. 이거는 그냥 남북 간의 어떤 균형적인 역할을 좀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진나라 제도를 그대로 계승했다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 이제 뭐 그 유방의 정책들이 쭉 나왔는데 대개는 7년 동안
또 전쟁과 진의 가혹한 통치 때문에 그 당시 백성들 유랑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유랑민 중에 하나가 누구냐?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이 누구죠? 미만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뭐냐면 일단 그 고조는 농민 생활의 안정과 농업 생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쟁에 종군했던 군대를 해산하고 병조를 기양시키고요. 그 공적과 연공에 따라 노역을 면제시키거나 소규모 토지를 주어 농업에 전념토했고요. 전랑을 피해 도망갔던 유랑민들에게 원래 경지와 택지의 소유를 인정하고 노비를 해방시켜 농경과 개간을 장려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진의 가혹한 법을 폐지하고 관리대의 간대하게 대처할 걸 명령한 등 농민 보호 육성을 지적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농민 정책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야. 왜? 자신이 예전에 뭐였으니까? 농민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항총 자치를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촌에서는 문제는 국가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항촌 아래에서 자율적으로 하길 원했던 거야. 그걸 이제 물론 이게 제대로 안 됐죠. 한 초만 지냈다가 이제 중기 넘어 호적세력이 강성해지면서 항촌 자치가 이제 제대로 안 됐는데 이걸 모델로 했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 같은 농민 출신이었던 누구죠? 주원장이죠. 그래서 주원장은 한나 시대 때 그 항촌 자치를 일종의 역할 모델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뭘 만들었어요? 이갑제라는 것을 만들었죠. 근데 이갑제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죠. 이건 뭐 뒤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와 함께 백성과 더불어 후식을 취하는 정책이다. 이걸 휴식 정책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이 후식 정책은 뭘 바탕으로 하냐면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항로술, 그러니까 노자와 항제가 결합된 사상, 항로술이 있었는데 이 항로술의 정치 이념이었다는 거야. 모든 거를 그냥 내려놓고 국가가 간섭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가 비슷한 거야? 자유주의와 비슷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도 적게 걷고 최대한 원종도 안 하고 간섭짓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경제가 이제 발달되기 시작하고 국고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죠? 예. 근데 문제는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국가가 최소한 역할만 하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될까요? 벌어진. 왜냐면 이제 사회가 경제가 발달되면 사회적 갈등도 일어나죠. 그럼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개입을 안 해. 내버둬. 양극화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또 홍로가 계속 쳐들어오는데 전쟁을 안 하고 계속 머리나 숙이고 있어. 그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지. 그러니까 한 문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종전의 후식 정치를 포기해버리고 곧바로 이제 유교와 법가를 이용해갖고 강력한 또 대팽창 정책, 국가의 간섭 정책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나왔던 게 이건데요. 자, 국내 통치 기반 수습한 고조가 가장 헌안으로 대두된 대두한 거는 강대한 영토와 강력한 군대를 거리고 자치가 인정된 이성제후들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쳐내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성제후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신이나 영월이나 뭐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이들이 지방 분권적인 존재를 제고하기 위해서 고조는 오반을 구실로 삼아 이들을 차례로 제거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토사구팽이라는 그래서 그 토끼 사냥이 끝난 다음 사냥개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정확히 이제 죽여야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개고기로 해서 먹거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했다. 결국에는 그 즉위후 수년 사이에 7명의 이성제후 중 거리가 멀고 국력이 약했던 그 당시 장상왕의 제하고는 모두 모반죄로 빌미가 됐고요. 대신 이대 지역에 종신, 유신 일족들을 봉건함과 동시에 유씨가 아닌 자는 왕이 될 수 없다. 이런 불문을 남겼죠. 그래서 이성제후 대신에 동성제후로 이게 바뀌었지만 문제는 동성제후도 준하 봉건제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혈연관계가 멀어지면서 점점 무너지게 돼. 이것도 반란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자, 그리고 이걸 좀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대비해보면 우리나라의 고조선과 볼 수가 있죠. 그 노나라 왕이 있었어. 노나라. 이 노나라 왕이 누구냐면 노간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노간. 이 노간은 그 유방과 예전에 불알 친구였어요. 상당히 끈적끈적한 관계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건국 공신으로서 이제 노나라 왕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노나라 왕이 아니라 연나라다. 예.
제가 잘못했어요. 네, 연나 왕으로 임명했는데 문제는 이 노관이 이제 그 왕인가 보니까 아무리 이제 유방이라도 자기 친구라도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흉노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천해져. 그래서 죽고 그 노관이 죽은 후에 그 노관의 부하장수였던 위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리를 끌고 어디로 간 거야? 고조선으로 간 거예요. 그 준왕한테 위탁한 다음에 준왕한테 자기가 서북방에 있는 병경을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있다가 그 당시 이제 진안 교체기 때 유민들이 많으니까 그들 통합을 해갖고 철기 문화를 이제 철기 무기도 장착한 군대를 이끌고 어디 공격한 거야? 고조선 공격해서 결국에는 고조선이 멸망됐죠. 그때 고조선은 이제 위만 기자조선 또는 위준안 이렇게 통치했던 국가인데 결국에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남쪽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만조선이 교체되는 그런 어떤 배경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대 이제 그 행정제도를 볼게요. 자, 왕조 차업 초기에 어려움을 성공을 겪었던 고조가 사망한 후에 두 번째 형제 해제가 지겠지만 병약하게 일찍 죽고 항태제가 없어서 결국에 부인 여우가 후궁의 아들을 내세워서 그 실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두 명의 황제가 즉위했어요. 소제라는 황제가 있는데, 근데 이 소제는 솔직히 그 얼굴마담이고 실제 집권자는 누구였다? 여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조의 부인 여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기가 세요. 그래서 그 한 유방이 그 당시 이제 그 한나라를 이제 세울 때 유방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누가 많이 도와줬냐면 여우 집안이 많이 도와줬어요. 이 여우 집안이 좀 약간 돈도 많고 재력도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여우가 그 한나라가 이제 유방의 권력을 장악하니까 여우도 일종의 지분이 있는 거죠. 발언권이 되게 세고 유방이 여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유방이 죽고 나서는 그 누군가 그 한 명 있는데 그 여자 이름 기억 못하겠는데 그 여자를 팔다리를 다 자른 다음에 그 어디 돼지 우리에 갖다 버렸어요. 돼지들한테 먹이라고. 그렇게 해서 끔찍하게 죽였어.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하여튼 여우는 이러한 원료 배경으로 해서 여실 쪽을 왕으로 봉하면서 전해한 한왕조의 정복의 위기를 처리했지만 그러나 BC 180년 여우가 죽자 고조시대 공신이었던 태희 주발, 징평 등이 여실 쪽을 죽이고 고조의 서자로서 대왕을 봉해줬던 유황을 맞이해서 했는데 문제죠. 그래서 문제 그 다음에 누구죠? 경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유방은 창업의 군주죠. 근데 여기 문제와 경제는 수송의 군주야. 그래서 기반을 마련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고려시대 때 뭐 강종,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세조, 성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조선시대 때. 역사서에서는 문제와 그 뒤인 경제 통치 시기를 보통 앞글자를 따갖고 뭐라고 하냐면 문경치지라고 해요. 문경치지. 그래서 세평성대로서 상당히 칭송을 받고 있는데 자 문제의 업적하고 경제의 업적은 예전에는 안 하고도 알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알아야 돼. 왜? 경제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한 문제를 쭉쭉 나지만 가끔마다 변두리를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문제를 보면 이 사람이 이제 23년 동안 즉위했는데 수속 겸학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관료의 수를 축소시켜 경비를 절약하는 한편 이 세금도 줄였어. 왜냐면 일단 자기가 안 먹고 안 쓰고 관료 수를 축소시키면 재정이 어떻게 됐어요? 상당히 긴축 재정을 하겠죠. 그럼 세입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토지세를 15분의 1에서 뭘로? 31분의 1로 경감을 했어. 그래서 이제 나라의 지출이 줄인 거야 대신에. 그다음에 세금을 덜 걷고 그 다음에 빈농들에게 종자나 식량을 대여해주고 적극적인 농경을 장려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15분의 1에서 30분의 1로 격감을 했고요. 그리고 만년의 12년간은 완전히 전조를 면제시키고 요역도 대폭 경감을 했다. 그 다음에 형벌의 시행이 있어서 뭘 폐지했냐면 연자법을 폐지했어요. 연자법을 비방제와 유언비어 납부죄를 제하고는 원료를 개방했으며 신체의 손상을 일으킨 육형을 폐지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의 통치 방법은 도가의 영향을 받은 무의의 정치를 시행한 거다. 그래서 이때 도가는
무슨 것과 그 당시 항로술이라고 보면 되죠. 항로의 치라고 보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저기 에어컨 에어컨. 자, 경제는 전조를 부활시킨 30분의 1을 제외하고 모든 문제 통치 방식을 다 습득했다. 그래서 오랜 전량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정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사회 생산을 행복시키는 데 큰 효과적이었다. 반면 이러한 경제 회복과 번영의 이면에는 사회적 모순 또한 증대되고 있었다. 자, 농업 생산력이 회복되고 경제는 발전했지만 그 결실은 거둔 것은 상인과 상공업자들이 있다.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이용해서 농민의 토지를 경영하고 농민은 그들의 노급이나 소작용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호족층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뭔가 국가가 간섭을 해서 이제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게 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문제 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히는 BC 178년에 농업을 중시 여기고 상업을 억제하는 중농 억산 정책을 이제 건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당시에 또 문제 경제 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제후왕의 세력들이 증대했어. 그래서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 홍로의 어떤 끊임없는 침략이야. 그러면 여기에 문제와 경제의 이제 업적 이게 사회 문제를 좀 볼게요. 첫 번째는 호족의 대두죠. 네, 호족의 대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중농 억상 정책 이런 것들을 권유해 갖고 좀 하려고 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후왕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증대.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강간 약지 정책을 이제 하게 되죠. 건의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조조 이런 사람이죠. 조조. 예. 강간 약지는 뭐예요? 강간은 여기는 뭘 강화시키는 거죠? 뿌리 간자죠. 뿌리를 강화시키고 뭘 약화시키는 거야. 약지라는 건 가지를 약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를 강화시키는 거는 황제를 의미하고 중화에 걸려가고 약지라는 것은 지방에 걸려고 약화시키는 거야. 예. 참고로 강간 약지 정책은 요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얘기할 때 이건 그 중앙을 권력시키고 지방을 권력 약화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전국시대부터 썼던 어떤 그 일종의 용어예요. 네, 어떤 특정한 시대만 사용했던 그 얘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면 홍로죠. 자, 홍로의 침입은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막아야 된다. 그래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홍로 침입 부분은 나중에 제가 요거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좀 뒤에 어디 전문서적에서 문제를 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제 교재로 해갖고 좀 더 추가 설명할게요. 자, 일단 그럼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고조 말년 제후왕은 장상을 제외하고 모두 유시성을 가진 항시의 동성 제후왕이었으며 그 수는 구국에 이뤘다. 제 세력이 강한 제후왕 중에 독자적인 동광을 개발해서 동족의 주조권을 장악하고 염초를 생산하고요. 중국 전역에 판매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올리면서 부국강 정책을 취하는 자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 동전의 주조라는 것은 발행권은 국가가 가져야 되는데 어디에 제후왕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자, 왕국의 부하 세력은 점점 강대했지만 천연관계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소원해져 제후왕은 점차 한제국의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때인 177년에 일어난 제부강 흥거의 반란과 174년에 해남왕 유장의 반란을 계기해서 중앙정부는 제후왕의 억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시했는데 억제 정책을 대표적인 가히와 조조죠. 가히는 이제 언제 활동했던 사람은 주로 문제 때 활동했던 사람이고 조조는 언제 때 활동했냐면 경제 때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시한 것이 뭐냐면 강간 약지 정책이고 그 중에 이제 구체적 1단으로 제시한 게 여기 나오는 영지 분할과 삭감 정책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죠? 할지라고 하죠. 할지. 땅을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제 죽으면 적작자가 계승에 따라서 그 첫 번째 왕한테만 단독 상속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나머지 뭐냐면 그 왕자들에게 똑같이 나눠준 거야.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지는 점점 적어지죠. 그래서 일반 9년 단위로 쪼개지는 거야. 그래서 왕권을 약화시켜주는 그런 정책인데 이걸 이제 가희와 조조가 이제 적극 뭐냐면 제시를 했고, 이 문제는 소극적인 문제와 달리 경제에는 강경한 종조의 권위를 받아 왕국 축소체를 낳았다. 그럼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오왕과 그 다음에 초왕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7개 국가가. 이게 이제 뭐냐면 BC 154년에 일어난 5초 7궁의 난이야. 이때 이제 명분이 뭐냐면 간신 조조를 주사하겠다. 황제에게 배반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반란을 일으킬 때 지방사령 올 때 황제 배반을 하는 게 아니라 황제 주변에는 간신배를 제거하겠다. 그런 이유로 이제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야. 자, 하여튼 경제는 난의 제공 원인자인 조조를 착수함과 동시에 주반의 아들, 그래서 주반은 이제 아까 여시세력을 이제 제거시킨 사람이죠. 주화부를 장군 삼아서 토벌에 나서 불과 3개월 만에 평정을 했어요. 자, 난이 평정됐지만 제후 왕국에 폐지된 건 아니었다. 그래서 궁극제 외형적으로 종속되었지만 실제로 그 이전과 달렸다. 그러니까 궁극제가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몰려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9년제 넘어가고 그걸 이제 뭐냐면 제도 완비했던 사람이 한무제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달라졌냐? 일단 첫 번째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경제가 이제 5초 7국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첫 번째 보면 제후왕의 왕을 왕국의 정치에 분리시키고 왕국 내에 관련 상국 승상 같은 사람을 파견해서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를 장악했고요. 두 번째, 조세의 징수 그들의 권한이 되었다. 이게 여기까지고, 두 번째는 제후왕은 자국의 국정에 배제되고 오히려 중앙에 파견된 관리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몇 개의 군에 거칠 정도 강대했던 정치가 삭감되어 세분화됐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한 2년 전에 나왔던 거예요. 예. 예상 외의 문제였어. 좀 약간. 자, 이러한 추세는 경제 다음에 무제시대 때 추운령이 반포되면서 제도화됐다. 그래서 추운령이라는 것은 황제의 은혜를 내려준다는 거야. 누구한테? 그 왕세자를 제한 나머지 왕자들에게.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뭘 준다? 땅을 준다. 말이 그게 은혜지 실제로 뭐죠? 황제권 강화시키기 위해 거죠. 자, 하여튼 추운령은 황제의 은혜로서 제후왕국의 봉지를 모든 자제들에게 분봉하는 거다. 자, 이로써 강대했던 왕국의 군무는 점차로 축소되고 세력도 약화됐다. 결국에 5초 7국의 난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한해 군국제는 실제 9년제와 다름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초 이래에 북번을 자주 침략했던 약탈과 사륙을 반복했던 홍로에 대한 대책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고, 이 과제는 누구한테 넘어가냐? 무제시대 때 됐죠. 결국에는 이제 무제와 경제시대에 거치면서 대내적으로 한초 이래로 모든 현안이 거의 극복됐고 후퇴했던 중앙집권 제도가 다시 재앙되었다. 자, 이러한 통치제도를 잠시 살펴보자. 자, 우선 한해 간제는 진대와 마찬가지로 상공국용제도를 채택했고 직화적인 9년제를 실시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에 군국제에서 뭘로 넘어가면서 9년제로 넘어가면서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들 보면 중앙관제, 지방관제 표를 보면 모든 행정과 사법, 군사의 권한이 엄격히 구분되고 황제 혹은 상공의 기속됨을 알 수 있다. 국영은 오늘날 각국의 장관에 해당하며 업무를 나누어 담당했다. 국영의 특징은 국가의 업무보다는 황제 개인의 측근이라는 성격이 상당히 강했다. 그래서 상공의 업무는 좀 공적인 성격이 강했고요. 국영의 업무는 좀 약간 측실, 그러니까 어떤 그 측근, 그러니까 내조의 업무를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방관리는 군과 현에 파견됐으며 향리는 아까 전에 거기까지는 이제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뭘 맡겼죠? 향촌 자치를 맡겼어. 그래서 그 지역의 출신 중에 선진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상공 국영제도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뭘 기억하셔서 요번에 이제 나오는 대산홍, 그다음 소부,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참고로 한나라 때 상공 국영은 승상 대의 어사들인데 그 중에 어느 게 끝발이냐면 어사대부가 좀 힘이 강했어요. 어사대부.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 밑에 있는 거는 뭐 쭉 읽어보세요. 봉급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환시대 재정을 볼게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전환시대 때는 이원화됐어. 국가재정하고 그 다음에 항실재정. 이게 동계 부분은 자세히 나왔는데 여기는 좀 요약해서 나왔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동계 부분에 보고 자는 요약하는 거 여기서 보고 넘어갈게요. 국가재정은 국영 중에 어디에서 담당했죠? 대산홍에서 담당했죠. 대산홍. 예. 그 다음에 그 제실 부분에서는 소부에서 담당했죠. 소부. 요번에 이제 대산홍 같은 게 나왔죠. 기출문제에. 그 다음에 이제 한초기에는 제실 재정이 수입이 국가 재정보다 많았다. 즉 한왕시대 재산이 전 중국의 그 재산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 말은 뭐냐면 황실 개인 재산이 국가 재산보다 뭐야? 많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항실 재정이 뭐고 국가 재정이 뭐고 그 기원에 대해서는 동계 부분이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요건 뒤에 이제 동계에서 좀 읽고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국가가 사유재산시하는 것은 중국적 특징 기인한 형상이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건 전환시대 때만 해당하는 거고 후한시대 때는 뭐죠? 합쳐져요. 이동화돼요. 국가재정과 항실재정이 이제 그 합쳐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한대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건 형보는 그냥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병제 그런 것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그 경제 그러니까 한무제 정책을 넘어가기 전에 흑로 정책 관련된 부분을 볼게요. 경제와 관련된 흑로 정책. 요거는 제가 이제 이건 동계나 한의 중에 없는 내용이어가지고 2년 전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제가 정리한 부분에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아까 처음에 이제 그 흑로 정책 부분을 볼게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면 매장령, 그러니까 납속 수장 정책이 수작제가 나왔죠. 그래서 납속 수장책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보면 그 당시 이제 흑로와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조조가 그 납속 수작책을 정책을 제시를 했어요. 이걸 매장령이라고 하는데 요때 자기라는 것을 일종의 벗이라고 보시면 돼요. 벗을. 그래갖고 목적은 뭐냐면 원래 이 납속 수작책은 주 목적은 뭐냐면 홍해 정책은 아니었어요. 주 목적이 이제 농민들 구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뭐냐면 국가가 공무원을 납입한 자들에게 그 양의 대소에 따라서 자기들 수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공공수작제가처럼 군사적 공원이 있으면 작을 주는 것처럼 뭐냐면 공무를 주면 공무는 여기 뭘까?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걸 이제 납부를 하면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벗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일단은 곡물 구입이 증가되겠죠. 왜?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곡물을 사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농민들 입장일 때는 이걸 계기로 해서 뭘 획득할 수 있어? 시장을 통해서 화폐를 획득할 수 있어. 참고로 한나라 때는 화폐 경기가 상당히 발달됐어요. 네. 그래서 화폐를 획득할 수 있고 그리고 농민들 입장일 때 화폐를 획득하니까 당연히 농업 생산률을 어떻게 증가시키려고 하겠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 경제를 뭐냐면 좀 약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얻은 뭐 공물은 어디에 공급을 하냐면 장성 부근에 있었던 부대에게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홍로 대치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을 해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일 때는 전혀 손해 보는 건 아니죠. 종이 쪼가리 얼마 되겠어? 종이쪽에 도장만 찍어준 다음에 그냥 버슬만 주면 그만은 뭐냐면 그 혜택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혜택을 받고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예전에는 납속수장 정책이 나왔지만 이 비슷한 정책도 있어요. 두 번째 3인 실변 정책. 백성을 병공을 3인시켜서 농업에 종사하게 하는 정책들이야. 우리하고 좀 뭐 비슷하죠? 사군 육진 개척정에서 개척하는 과정에서 무슨 정책을 했어요? 3인 정책을 했죠? 3인 정책. 왜냐하면 국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군대만 주둔하면 안 돼요. 뭐도 있어야 돼.
백성들도 같이 했어. 그래야지 자기 땅이 되는 거고, 그들이 또 뭐냐면 또, 공을 징수하면, 그들한테 공을 징수하면 또 공량을 사용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둔전병은, 자, 이민족 간의 충돌 가능해서 국경 부근에 설치한 거죠. 평상시에는 농민으로 구성됐다가 전시에는 군인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겸비 수행과 군량 조달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야. 이걸 이제 둔정병이라고 하죠. 자, 이 둔전병은 군둔을 의미해요. 보통 이제 군둔과 민둔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군둔을 얘기해요. 군둔. 근데 이런 둔전병제는 한나라만 실시한 게 아니에요. 이건 중국 역대 왕조도 많이 실시했어. 네,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이 흑로 관련된 정책, 흑로 관련된 정책이 시험에 나왔고 답은 뭘로 정했냐면 납속 수재 정책을 수작 정책을 정했다. 매장로. 근데 이거 거의 맞춘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틀리다고 된 문제야, 진짜. 그것도 그 맞춘 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개 보면 그 교수 밑으로 이제 강의 썼던 사람 있죠. 그 아마 이제 시험 때 이걸 문제를 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좀 기억이 나다가 그냥 쓴 것 같건데 이런 식의 문제를 내면 안 되지.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 엄밀히 말하면 3인 실반 정책이나 특히 그때 답이 이제 많이 됐던 게 군정병제거든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건 다 틀리게 해놓고 자기가 생각한 납소 수적 정책만 이렇게 해놨다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어. 그래서 답안을 공개를 하면 진짜 난리 날 것 같아. 행정소송 뭐 해가지고 뭐 그냥 막 난리 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문제도 있었어 예전에 가끔씩.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한무제 정책을 이제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 되게 고대사의 반은 어디에 나온다? 한무제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번에도 한무제 정책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 한무제 정책이 상당히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한무제 정책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이제 한의중이나 동계를 같이 이제 보면서 읽을 텐데 전반적인 이제 좀 성격을 볼게요. 한무제 정책 성격. 자, 무제 정책은 크게 이제 보면 성격을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뭘까요? 중앙 집권이야. 그냥 무조건 모두는 다 중앙 집권이에요. 예, 중앙 집권적 전제 군주제.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키는 거야.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하는 두 번째는 문화적인 측면에 볼 때는 이것도 자주 나오는데 유학을 뭐라 했다? 간악화했다. 그래갖고 어떤 전제군주의 어떤 이념적인 사상적 이념을 세웠다. 이때 유학을 간악화시킨 사람이 누구죠? 동중서죠. 동중서 자체도 시험 문제 많이 났죠. 일단 이 사람은 무슨 학파다? 근문학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죠? 천인 상응설. 이렇게 나왔고 이게 문학이 아니라 문하네. 예.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정책 방향을 볼게요. 정책 방향은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유학은 겉으로 내세요. 유학을. 겉으로 유학이면 실제 통치하는 건 뭐죠? 법가야. 예. 그래서 겉으로는 유학을 내세우지만 겉으로는 실제로 뭘 내세웠다? 법가를 내세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냐면 진시황의 어떤 정책을 계승하면서 향의 정책을 계승하면서도 또 한차원 더 나은 플러스 알파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동아시아의 어떤 그 국가, 동아시아 통치체제 후대 모델이 되죠.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다 이걸 본받아.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겉으로 성량을 내세우지만 뭐 모반 사건이나 이런 거 하면 좀 잘못하면 가혹하게 법과 좀 논리를 되잖아요. 예, 이런 통치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 예전에 시험 문제도 왕패 잡도다. 왜냐면 왕패 잡도는 뭐예요? 왕도 정치와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를 같이 하는 거야. 왕패 작동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앙집권 전제군주제 유학의 간악화 그 다음에 또 정치권 유학과 법과를 같이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정책들을 좀 볼게요. 자 BC 141년에 경제디들여 무제는 16의 나이로 황제 자리에 올라서 BC 87년까지 55년의 제2기간 동안 정치, 군사, 문화면에 큰 업적을 남겼죠.
무제 시기는 전환의 정성기인과 동시에 중앙집권제 체제를 완성한 시기였다. 자, 그렇지만 한편은 황제의 집권 기반을 위협하는 여러 조소들을 대거 나타난 시기도 했다. 그의 업적을 크게 볼 때 황제의 정점은 중앙집권제 완성, 그 다음에 활발한 대외정책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무제는 먼저 경제 정책을 계승해서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제후왕에 대한 그 정책을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계승해서 제후왕의 통제 정책을 한층 강화됐죠. 그래서 이제 추운력 외에도 제후 왕국에 파견된 관리가 제후 왕의 사사와 군신 관계를 유지하는 자간율 이런 거 있었고 제후 왕에 의해서 세액을 증액하는 별도 명목으로 이제 가세한 걸 금지하는 부익률. 그다음에 중앙된 파견된 관리가 제후 왕의 죄를 무기할 경우에 처벌받는 아당률. 그다음에 특히 제후 왕의 통치제로 맹위를 떨친 것이 죽음률인데 죽음이라는 뭐냐면 황제의 종묘나 종묘 때 제사 비용으로 제후왕과 여왕의 한금을 형성하고 그 양이 부족하면 성분이 기준에 미달할 때 처분하는 법률인데 이거는 황제의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어. 만약에 애가 내 말을 잘 들어. 그러면 좀 함량이 떨어져도 그냥 이거 괜찮다면 넘어가. 근데 애가 나한테 개겨요. 그래서 함량이 99.9%의 순금을 갖고 와도 이거 조금만 0.01%가 아니네 하면서 막 쳐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제후왕을 이제 쳐내는, 견제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요거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예전에 그냥 쓰라고 하지만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이름 정도만 쓰라고 하지만 실제 뭐 부익률 쳐놓고 이게 뭐냐 물어볼 수 있죠. 어렵게 나오면. 예. 그래서 외워두시는 게 좋아. 좀 세부적 디테일하게. 자, 그래서 실제 BC 112년에 여로 106명 중에 죽음률이 저촉되면서 파면될 정도로 제후왕의 여로의 통제에 위력을 발휘했다. 자, 이후 중앙의 정책이 왕국 내에 똑같이 시행됐고 제후왕은 동군의 조세에 의해 생각을 보장하는 존재가 되어 그 실제는 9년이나 다녔었다. 이건 뭐냐면 제후왕이 직접 통치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자기가 받은 그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를 하겠다는 그 현에 지배를 못하고 뭐만 받는 거야? 수치만 받는 거야. 조세만. 예. 그래갖고 그 호의 수치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에 뭐가 있어요? 수조권 있죠? 수조권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건 아니죠. 예, 그건 그 9년의 관리들이 통치하는 거고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중앙의 통제는 제후왕과 열후만이 아니라 군현의 장관 또 군태수에게도 적용됐다. 그래서 BC 106년에 수도 주변에 제외한 나머지 영토를 뭘로 나눴냐면 13부 또는 13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13주로 할게요. 나중에 13주 하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자사를 파견해요. 그래서 지방 간의 부정에 대한 감찰과 지방호족의 지방 간의 유착을 적발했다. 그리고 자사는 600석의 복로를 받은 하해직관료를 이제 파견해요. 그래서 하해직관료가 그 2000석의 복로를 받은 군태수를, 그러니까 자기가 좀 뭐냐면 높은 직을 이제 뭐냐면 잡는 거야.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냐면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군태수보다는 지위가 낮았지만 이 자사는 감찰권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군태수보다는 권한이 능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때 뭐하고 비슷하냐면 안찰사 아시죠? 안찰사를 파견한 지역 감찰구역 뭐라고 했어요? 도예요, 도. 그래서 그 도에서 파견했는데 실제 품가는 그 밑에 있는 지방강보다는 뭐야? 낮아요. 마찬가지 이것도 자사는 초창기 때는 낮았어. 그리고 자사가 이렇게 정해놓은 주다는 지역은 일단 행정구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구역이죠? 감찰구역이야. 안찰사의 도처럼 초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주의 자사의 권한이 어떻게 되죠? 점점 커지고 주가 이제 감찰구역이 아니라 일종의 공식적인 행정구역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주, 그 다음에 군, 현, 삼층제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주의 자사가 군사권을 가지면서 나중에 이제 삼국지의 이제 배경이 될 때 그 등장한 궁들 있죠? 대부분 어떤 출신인데요? 자사 출신들, 지방이. 네, 이 사람들 군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상 처음 선보이는 주다는 구획은 군과 현 등 같은 지방 행정 조직이 아니라 편의상 초창기 때는 감찰구역만 나타났으며 수도 지역에서는 자사를 두지 않고 사회교리라는 특별관실
특별 관직을 두어 관찰토했다. 자, 주의 자산은 이후 후한 시대가 되면 군 태수의 대신에 지방 관리에 어떤 색채를 띠게 되고 후한만이 주목으로 계칭되면서 한계 주를 관장하는 행정관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한계 군사권 강화에서 김은공과 우진공을 창설해서 뭐 수도 지역의 방위를 담당했고 이런 것들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와 동시에 중앙행정조직에서 승상의 권한이 약화되고 대신에 항제 비서격인 시중과 중서의 상서의 권한이 강해지죠. 여기에서 이제 이 승상은 뭐예요? 외조죠. 외조. 그러니까 외조라는 건 승상, 태위, 어사대부처럼 국가의 공식적인 라인이야. 예. 근데 이제 항제권을 강화시키려면 국가의 공식적인 라인보다는 자기 측근 세력들 비서기구를 강화시키려 했어요. 그걸 내조라고 하죠. 요때 내조는 이제 뭐냐면 상서, 그다음 중서야. 상서, 중서. 그러니까 문화성은 나중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형성됐던 거고, 그래서 상서, 중서 이렇게 이제인데 이것이 나중에 뭘로 더 발전된 거야? 위진남북조 시대 거쳐갖고 삼성 육부제로 바뀌었죠. 삼성. 그래서 원래는 삼성 육군에서 삼성은 어디에서 출발했다? 왕의 측근기관 내조에서 출발했고 이것이 이제 한 문제가 이제 이걸 힘을 주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이 권한이 커지면서 나중에 수당 때는 외조화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대개 시중이나 상서는 누굴 임명할까요? 외척을 임명해. 외척. 그래서 한문제 보면 외척들 되게 너무 좋아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 왕비나 자기 후시 그 뭐냐면 일가 친척들 동원해가지고 뭐 훈계정보도 하잖아. 대표적인 위증이니 이강린이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무제가 죽고 나서 실권을 장악한 사람도 누구죠? 각각이라는 외척이었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따라서 승상 이하의 상공 구경 및 그 예하 관리들로 구성된 정식 관료 조직인 외조는 일반 정부를 집행하는 기관의 권한으로서 약화되었다. 반면 항제의 시종으로서 항제의 의지만을 충실하게 받던 내조 혹은 중조는 실질적으로 정치상의 정책에 위반하고 결정한 기구가 되었다. 그래서 이건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조가 약화되고 내조가 강화됐다. 자, 이는 항제의 의지와 권력이 관료 집단의 능가형을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다. 자, 무죄는 이거부터 이제 또 무죄는 진나 시황에 못지않게 전제적 중앙집권체제를 완성했으며 유교를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이념적 통치수를 강했다. 이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것이 뭐냐면 유교를 국교화시키는 정책들이죠. 자, 이처럼 항제 체제의 이데올기에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항제 지배체제가 부활됐다. 결국 한초 이래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국내 현안, 즉 제후왕국의 강대함, 중앙권력의 성장, 지방 관료의 원신적 경화 같은 토착 세력들의 유착을 거의 해결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래도 이제 그 문제와 경제 있을 때 사회 문제가 세 개 있었죠. 하나가 제후왕의 권한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이거 지금 해결된 건 이거고 두 번째 문제가 뭘까요? 이제 또 홍로와 관련된 거지. 홍로. 자, 홍로는 진짜 이게 완전히 그 상당히 골치가 커. 왜냐면 이제 홍로와 이제 한나라 관계 보면 자, 한나라 등장하면서 북쪽에 또 홍로 세력도 강해져요. 왜냐면 중앙에 그 남쪽에 그 뭐냐 통일제국이 형성되면 유목민족도 그와 대응해서 또 뭐 구신점이 형성되었고 또 강해져. 왜 털러 가려면 어떻게 이제 조그만 부족 단위 털러 갔다가 어떻게 당하잖아. 그러니까 규모를 덩치 키워야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 홍로 제국을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무특서우죠. 예,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는 패준한데 자 하여튼 이 무특서우가 이제 권력이 강하니까 그 당시 유방이 안 되겠다 해서 치러 간다고 군대 입고 각서. 근데 오히려 백등산에 포위를 당했죠. 그래도 죽을 직전까지 있다가 그 홍로의 그 무특서우의 그 왕비를 잘 꼬셔가지고 만약에 선우가 한나라 황제를 죽이고 중국을 먹으면 어떻겠냐. 중국의 미녀들이 다 선울 것이 되고 너는 그 자리에 쫓아낸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위기의식을 느껴가고 이제 살살 꼬셔가지고 결국에는 물러나고 그때부터 완전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한나라하고 그 당시 그 홍로의 관계가 종속 관계가 되는 제후와 그 뭐냐면 항제의 관계가 역정되는 그런 관계가 있고 항상 그 뭐냐면 그 한나라는 세패를 갖다 바치죠. 근데 세패를 갖다 바쳐 좀 받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공격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나중에 여우한테 이제 무뚝서가 편지를 보내죠. 나하고 이제 그 항우가 일박이 죽고 나서 얼마나 외롭겠냐. 나하고 같이 놀자. 나하고 그냥 모욕적인 말까지 하고 그런 거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자 무죄는 그거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참을 수 있냐. 자존심을 허락이 안 된다.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돼? 그 종전의 정책을 이제 대신에 굴욕적인 정책 대신에 본격적인 대외 정책을 이제 펼치죠. 대원정을. 자, 그래서 이제 보면 BC 129년 마읍에서 전투가 시작해서 전면전을 벌인 한 제국과 홍노는 한 측의 척철한 물량작전과 인해전술 및 위청과 각겨봉 이 사람은 좀 이름을 외워두셔야겠죠? 위청, 각거봉, 뭐 이강리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홍노하고 싸웠던 유명한 장수들이에요. 자, 하여튼 청량장군의 하락으로 BC 119년에 한 제국의 승리에 귀결됐고 홍노는 고비 사막에 넘어서 후퇴했다. 그러니까 고비 사막 남쪽 지역은 오르두스 지역이라고 해갖고 여기가 아주 중요한 목축지 중 하나거든요. 그 지역을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북쪽은 못하네. 그래서 이걸 막북이라고 하죠. 이 지역은 못하내고.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뭐 뒤에 설명하겠다. 이거 좀 뒤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홍련의 원정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니까 무제는 그 여사를 모아서 남반과 동반을 원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잠깐 보면 진나라 때 뭐 강동, 강서, 북부 베트남을 일시 점령했잖아. 복권 지역까지. 근데 이들이 이제 뭐냐면 한초전을 겪으면서 떠나가요. 그래서 독립지역에 있다가 안 되겠다 또 지배를 하자 해갖고 그 공격을 내. 그래서 그 당시 강동, 강서, 베트남 북부에 거쳐서 여우 시대에 이르고 독자적 왕국을 형성했던 남원을 평정하고 거기에 이제 국외군을 설치하죠. 남해 구군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사천 남부를 공격해서 진격해 운남, 기주에 거주한 서남이. 서남이라는 건 중앙에 볼 때 어제 남만인데 남만 쪽이지만 그 동쪽에 있는 남만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남만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어디 지역에 해당하면 사천선 남부, 기주 요런 지역을 얘기해요. 여기 이제 그 당시 오랑캐 지역이 있거든요. 자, 거기를 이제 뭐냐면 5길도 그래갖고 이제 직가를 삼았고 그다음 우리나라와 관련된 게 있죠. 그 BC 109년에 수군과 육군을 동원해서 한반도를 공격해주죠. 그 두 번에 거쳐서 이제 공격해주는데, 그래서 간신히 이제 뭐냐면 왕건성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멸망시키고 나서 낭랑, 임등, 진번, 현도, 한사고를 설치하죠. 그래서 이로써 이제 한반도 북부 지역이 한해 직접 지배를 받게 되었고, 소재 시기, 그러니까 한 무제가 죽고 나서 소재당 왕이 있었어요. 황제가. 이미 인dun과 진번 두 개군이 폐지되고 현도군은 요동 옮겨갔으며 낙랑군만 있었다. 그 낙랑군은 지금은 어디야? 평양 부근에 있었죠. 자, 이로써 한제국은 광단 영역을 차지하게 되고 이는 영토학장으로서 한제국의 문화가 각지에 전파되었다. 자, 이러한 정책은 한무제 이전까지 주변 여러 민족의 군장이 황제와 군신관계를 군신관계를 맺고 군장을 한해 외신으로 두는 직접 지배하는 그 채권관계가 폐지되고 직접 지배 군현제가 추구했다. 그래갖고 종전에 이제 군신관계 대신에 채권관계 대신에 한군현은 이제 지배받는 그 직접 지배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군현제 지배가 주변 민족의 민족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건 사실이지만 또한 그들의 반발도 초래하여 한의 명망과 함께 주변 민족들의 자립화 길을 걷게 됐다. 왜냐하면 이런 군현제적 지배가 그 당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진이 직접 통치한다고 했지만 진이 직접 통치하면서 어떻게 될까? 반발이 일어나. 그래서 구신절이 형성돼서 결국에는 진나라한테 또 그러니까 한나라한테 배웠던 통치체제 바탕으로 또 뭐죠? 고대 국가, 왕국이 형성돼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죠. 한군에 지배받았지만 한군으로부터 싸우는 과정에서 한군영을 통해서 또 뭘 받아들였어?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삼국을 만드는 기틀이 되었잖아요. 고대 국가들 기틀은.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재정정책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문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이건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할게요.